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마트에서 장을 보다가 아이가 좋아하는 과일이나 배우자가 즐겨 먹는 반찬거리는 망설임 없이 카트에 담으면서 정작 내가 먹고 싶었던 작은 디저트 하나는 가격표를 2번, 3번 들여다보다가 슬그머니 제자리에 내려놓은 적 말입니다. 혹은 식탁에서 잘 구워진 고기의 가장 좋은 부위는 늘 자식과 남편 앞으로 밀어두고 나는 가장자리의 질긴 부분이나 식어버린 조각을 집어들면서도 그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겨온 분들 말이지요. 오늘 인생의 발견이 함께 들여다보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그 미묘하고도 익숙한 순간들에 관한 것입니다. 나를 위해 단돈 10,000원을 쓰는 일은 그토록 어려운데 가족을 위해서라면 수십만 원도 선뜻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 평생을 누군가의 엄마로, 아빠로, 아내로, 남편으로, 또 자식으로 살아오면서 정작 나라는 사람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가슴 한구석이 묵직해지고 알 수 없는 죄책감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행 한번 가자는 친구의 말에 내가 무슨 하며 고개를 젓고 좋은 옷 하나 사 입으려다가도 이 나이에 뭘 하며 손을 거두고 모처럼 생긴 한가한 오후에 그저 가만히 쉬려고 누우면 이러고 있어도 되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드는 그 마음 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자신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나는 욕심이 없어서 또는 내가 좀 미련하고 답답해서 나를 못 챙기는 거야. 즉, 이것을 성격의 문제 혹은 의지의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이 끝날 무렵 저는 여러분께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평생 나를 뒷전에 두어온 그 습관, 그리고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할 때마다 찾아오는 그 죄책감은 결코 여러분이 나약하거나 미련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놀랍게도 우리 뇌가 수십 년에 걸쳐 학습하고 단단하게 굳혀온 일종의 조건 반사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 그것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 뇌의 배선 문제이며 배선이 만들어낸 것이라면 배선을 바꾸는 방법 또한 분명히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평생 짊어져 온 그 죄책감의 정체를 뇌과학과 심리학의 시선으로 또렷하게 해부해드리고 나를 챙기는 일이 어째서 이기심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책임감 있는 행동인지를 함께 발견해 나가려 합니다. 오늘 밤 부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질문부터 풀어보겠습니다. 평생 동안 나를 희생하며 가족을 위해 살아온 그 삶이 우리 몸과 뇌에는 과연 어떤 흔적을 남겨놓았을까요? 스탠퍼드 대학의 저명한 신경과학자 로버트 세폴스키는 그의 세계적인 저서 왜 얼룩말은 위궤양에 걸리지 않는가에서 인간의 만성 스트레스에 관한 통찰을 들려줍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우리 몸은 위기의 순간에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해 위기에 대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사자에게 쫓기는 초원의 얼룩말처럼 잠깐의 위협에 반응하고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평온해지는 것이지요. 문제는 현대인은 그 위협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산 사람의 몸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잠드는 순간까지 챙겨야 할 사람과 해결해야 할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다. 내 한 몸 편히 쉴 틈 없이 누군가를 돌보고 누군가의 끼니를 걱정하고 누군가의 기분을 살피는 삶. 이런 만성적인 자기 희생의 상태에서는 코르티솔이 좀처럼 내려가지 못하고 늘 높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만성적으로 높아진 코르티솔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압을 높이며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수많은 연구를 통해 밝혀져 있습니다. 실제로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심리신경면역학자 제니스 키콜트마이너스 글레이저 교수가 진행한 유명한 연구가 있습니다. 치매에 걸린 가족을 오랫동안 돌보는 간병인들을 추적 관찰했더니 이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상처가 아무는 속도가 현저히 느렸고 면역 기능을 보여주는 지표들이 눈에 띄게 약해져 있었다는 것이죠. 누군가를 위해 끝없이 내어주는 삶은 그저 마음만 힘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세포 하나하나에까지 실제하는 흔적을 남기는 명백히 몸의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남습니다. 그렇게 몸이 망가져가는데도
우리는 어째서 나를 위해 잠시 멈추는 일조차 그토록 어려워하는 걸까요? 왜 나를 챙기려고만 하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어김없이 발목을 잡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죄책감이라는 감정의 정체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수십 년간 환자들을 상담해온 정신과 전문의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죄책감의 상당수는 진짜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학습된 반응이라는 점입니다. 신경과학에서는 이를 조건화, 즉 조건 반사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뇌, 특히 이마 뒤편에 자리한 전전두엽은 같은 경험이 반복될 때마다 그것을 하나의 규칙으로 학습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엄마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사람, 착한 사람은 자기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이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받아온 사람의 뇌에는 어느새 이런 공식이 깊이 새겨집니다. 나를 위한 행동 이기심 나쁜 것. 그래서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하려는 신호가 들어오는 순간 뇌는 즉각 경보를 울리고 죄책감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자동으로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던 파블로프의 개와 다르지 않습니다. 나를 챙긴다는 그 행위 자체가 실제로는 아무 잘못이 아닌데도 죄책감이라는 반응과 단단히 묶여버린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이 좋은 옷 한 벌 앞에서 망설이고 혼자만의 시간 앞에서 안절부절 못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반복 학습을 통해 뇌에 깊이 각인된 너무도 자동적인 반사작용일 뿐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일상은 이런 반사들로 가득합니다.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어려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늘 꾸준히 일을 도맡으면서도 내가 좀 하면 되지 하고 넘어가는 사람. 자기 의견을 말하려다가도 괜히 분위기 깨는 것 아닐까 싶어 끝내 삼켜버리는 사람. 이런 분들이 점점 만만한 사람, 소위 호구로 자리매김하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앞세우는 일에 죄책감을 느끼도록 학습된 뇌가 매 순간 나보다 타인을 먼저 선택하도록 그 사람을 떠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둘러앉아 식사를 하는데 정작 음식을 차린 사람은 부엌과 식탁을 분주히 오가느라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모두가 다 먹고 일어난 뒤에야 식어버린 음식을 혼자 대충 입에 넣으면서도 원래 다 그런 거지 하며 스스로를 다독입니다. 혹은 오랜만에 친구가 우리 둘이 바람이나 쐬러 가자 권해도 머릿속에는 곧장 집안일과 챙겨야 할 식구들, 얼굴부터 떠올라 다음에 하며 미루다가 결국 평생 그 다음이 오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모든 순간의 공통점은 나를 선택하는 길목마다 어김없이 죄책감이라는 문지기가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지기는 여러분이 나약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이 만들어낸 충직한 학습의 결과일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다다랐습니다. 나를 챙기는 일이 정말 이기심일까요? 내가 나를 위해 시간과 돈을 쓰는 만큼 정말로 내 가족이 손해를 보는 것일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심리학계에서 가장 주목받아온 개념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연민, 영어로 셀프 컴패션이라 불리는 개념입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틴 네프 교수는 이 분야를 학문적으로 개척한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연민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기 자신을 끝없이 봐주고 응석을 받아주는 나약함이나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심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네프 교수의 연구가 밝혀낸 결과는 우리의 이런 통념을 정면으로 뒤집습니다. 그녀의 수많은 연구에 따르면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고 돌볼 줄 아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타인에게 더 너그럽고 더 인내심이 많으며 인간관계 또한 더 건강하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자기연민이 높은 사람들이 누군가를 돌보는 상황에서 훨씬 덜 지치고 덜 소진된다는 것입니다. 끝없이 베풀면서도 자신을 갉아먹지 않는 비결이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을 먼저 돌볼 줄 아는 능력에 있었던 셈이지요. 즉, 나를 챙기는 일은 가족에게서 무언가를 빼앗는 행위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더 오래, 더 따뜻하게 가족을 돌볼 수 있게 해주는 연료를 채우는 일에 가깝습니다.
저는 여기서 여러분께 한 가지 비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비행기에 타면 승무원들이 늘 안내하는 말이 있지요. 비상시에는 보호자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 아이의 마스크를 씌워주십시오. 처음 들으면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아이보다 나를 먼저 챙기라는 말인가 싶죠. 하지만 이 안내문에는 깊은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보호자가 먼저 숨을 쉴 수 없으면 결국 아이마저 지켜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온 여러분께 나를 챙기는 일이란 바로 이 산소 마스크와 같습니다. 그것은 사치도 이기심도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 있어주기 위한 일종의 고갈 방지 시스템인 것입니다. 자동차도 기름이 떨어지면 멈추고 아무리 비옥한 밭도 걸음을 주지 않으면 황폐해집니다. 하물며 사람의 마음과 몸이 어떻게 끝없이 내어주기만 하면서 멀쩡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오스트리아의 정신의학자 알프레드 아들러의 통찰도 함께 떠올려 볼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을 통해 널리 알려진 그의 심리학에는 과제의 분리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내 인생의 과제와 타인의 과제를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잘 돌보고 행복하게 사는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과제이며 그것을 두고 다른 누군가가 서운해하거나 실망하는 것은 그들의 과제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기대를 다 채워주려다가는 결국 내 인생의 주인 자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심리학에는 자기결정성 이론이라는 중요한 이론이 있습니다. 대시와 라이언이라는 두 학자가 정립한 이 이론의 핵심은 인간은 스스로 선택해서 행동할 때 진정한 만족과 활력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구분을 하게 됩니다. 똑같이 가족을 위해 무언가를 하더라도 사랑해서 기꺼이 하는 것과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행위라는 사실입니다. 전자는 우리를 채워주지만 후자는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자주 지치고 허무했다면 그것은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쩌면 죄책감에 떠밀려 너무 많은 일을 의무로 해왔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나를 먼저 채워야 비로소 우리는 죄책감이 아닌 진짜 사랑으로 가족을 대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임상 현장의 정신과 전문의들은 평생 가족만을 위해 살아온 분들이 어느 순간 깊은 무기력과 우울감을 호소하며 찾아오는 경우가 결코 드물지 않다고 말합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분들 대부분이 자신의 감정을 이유를 모르겠다고 표현한다는 점입니다. 분명 가족을 사랑하고 헌신해왔는데 마음 깊은 곳은 텅 비어버린 듯한 그 공허함. 전문가들은 그 정체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자신의 욕구를 없는 것으로 취급해온 나머지 정작 자기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원하는지조차 잊어버린 상태라고 말입니다. 그러니 나를 챙긴다는 것은 단순히 무언가를 누리는 일을 넘어 잊고 지냈던 나라는 사람과 다시 만나는 회복의 과정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리로는 이해했다 하더라도 수십 년간 굳어온 그 반사작용을 하루아침에 없애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다행히 신경과학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사실 하나를 알려줍니다. 조건하로 학습된 반응은 소거라는 과정을 통해 다시 약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챙기는 행동을 반복하되 그 뒤에 아무런 나쁜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이 쌓이면 뇌는 서서히 이건 위험한 게 아니구나 하고 다시 배우게 됩니다. 죄책감이라는 종소리가 울려도 더 이상 침을 흘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핵심은 의지로 죄책감을 누르는 것이 아니라 작은 행동을 통해 뇌를 다시 학습시키는 데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돈을 나에게 쓰는 연습입니다.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한 달에 단 얼마라도 오직 나만을 위한 자기 예산을 따로 정해 두십시오. 그리고 그 돈으로 작은 것부터 사보는 것입니다. 평소 망설이던 그 디저트, 마음에 두었던 책 한 권, 나를 기분 좋게 하는 작은 물건 하나. 그것을 사는 순간 죄책감이 올라온다면 억지로 외면하지 마시고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괜찮아. 이건 잘못이 아니라 그저 오래된 반사일 뿐이야. 그렇게 죄책감과 함께 있어 보는 경험이 쌓일수록 그 반사는 조금씩 힘을 잃어갑니다. 둘째, 시간을 나에게 쓰는 연습입니다. 하루 중 단 15분이라도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을 정해 두십시오. 그 시간만큼은 가족의 일도 집안일도 잠시 내려놓고 오직 나를 위해 쓰는 것입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셔도 좋고 좋아하는 음악을 들으며 가만히 창밖을 바라봐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을 하고 남으면 하는 것이 아니라 식사나 잠처럼 반드시 지켜야 할 약속으로 대하는 태도입니다.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그 작은 경험들이 결국 나를 존중하는 단단한 토대가 되어줍니다. 셋째, 죄책감이 찾아올 때 그것을 다루는 연습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자기연민의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나를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것, 이런 어려움이 나 혼자만 겪는 게 아니라 누구나 겪는 일임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내 감정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되 거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죄책감이 밀려올 때 가장 아끼는 친구가 똑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뭐라고 말해줄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동안 정말 애썼어. 너도 이 정도는 누릴 자격이 충분해. 그 다정한 말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도 건넬 수 있어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오신 여러분, 부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를 챙기는 일은 그동안 사랑해온 사람들을 저버리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따뜻한 마음으로 그들 곁에 머물기 위한 가장 지혜롭고 책임감 있는 선택입니다. 잘 채워진 사람만이 오래 베풀 수 있고 잘 쉰 사람만이 다시 손을 내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가장 좋은 고기 한 점을 나를 위해서도 한번 남겨보십시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비로소 자기 자신과 화해를 시작했다는 가장 따뜻한 신호일 것입니다. 오늘도 묵묵히 자신의 삶을 살아내고 계신 당신을 인생의 발견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